여러분들은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가만히 집에서 누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말 그대로 요새 유행하는 소확행 아시죠? 그 소확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와 너무 다른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소하면서 늘 즐겨 듣던 사연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지는 몰랐네요. 조금 길어도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전 프리랜서로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랍니다. 원래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재택근무로 일을 전환하면서 수입은 그 전보다 줄었지만 마음과 몸은 정말 편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풋풋한 신혼이랍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둘 다 집에서 놀기 좋아하는 집순이라 코로나 때 솔직히 나가지 못해 답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정말 극강의 활발함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모임만 20개가 넘고 교회 다니시고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늘 집에 안 계십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남편네 누나 이렇게 세 식구가 있는데요. 남편네 누나 저한테는 형님이시죠. 형님은 베트남에 남편이 가 있어서 지금 가족들이 다 거기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는 어머님밖에 안 계셔서 저희 신혼집도 그래서 시댁이랑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저희 친정은 두 분 다 일도 하시고 같이 계시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거의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는 또 되게 잘하세요. 전화하셔서 매일 하시는 말이 다 초딩 같은 말씀이세요. 어떤 친구분 흉을 보시는데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님이 잘못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옆에 내가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100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께 소정이지만 용돈을 매번 드리거든요. 근데 그 용돈으로 어머님 외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놀러 다니시는지 가끔 남편한테 물어보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이 있어 그걸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연금도 나오신다고 하고 그거야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 저희는 따로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그것만 드리거든요. 이렇게만 보았을 때 저희 시어머니 참 많이 신경 안 쓰실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매일 집에 안 계시고 매일 어디를 다니시니까 집에 오라는 말씀도 안 하고 하시니 뭐 전화 오는 거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꼭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희랑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웬만하면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시댁을 많이 가냐 숨 막히지 않냐 물어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저한테도요. 저희 시어머님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이 같으세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요. 그 도가 가끔은 너무 지나쳐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누가 며느리고 또 누가 엄마인지도 모를 만큼 철이 없으세요. 어른한테 철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머님이 딱 그러세요. 어머님은 정말 한 달에도 돈을 펑펑 쓰고 다니세요. 저 정도면 돈이 거달날 것 같은데 그냥 쓰세요. 근데 그 쓰는 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곳에 써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에는 갑자기 저희 몰래 집에서 구슬하다가 걸리셨어요. 근데 그곳을 500만 원이나 주고 하셨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처음에는 50만 원인 줄 알았더니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구슬했냐고 여쭤보니 요새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자꾸만 자기가 아파서 모임에서 점을 보러 가니 그 무당이 구슬하면 좋아질 거라고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싹 사라질 거라고 했다는데 제가 봐도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두세 번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면 되지 왜 구슬하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도 모아두었던 돈이 아니라 그냥 어디 통장에서 뺀 것 같더라고요. 어디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뺐대요. 이 정도로 어머님은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기도 하고 매일 놀기만 하니 사실 뭘 알까 싶으셨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저희 집에는 더 심한 일이 생겼답니다. 저는 거의 면허를 따고 10년 정도가 돼서 운전도 잘 못하고 차도 또 없었거든요. 남편이 차가 있어 굳이 제 차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전 정말 집순이어서 굳이 혼자 나갈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하면서 업체들 갈 일이 생기면서 연수를 좀 배워야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연수를 배우고 그냥 서브카로 적당한 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근데 아시잖아요. 요새 신차 기다리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을요. 그래서 중고차도 알아보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대뜸 너 차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필요해서 출퇴근용으로 좀 저렴한 거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니 자기 모임에 있는 아줌마가 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거의 새 거인데 자기한테 저렴하게 주기로 했다고 네가 사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 차 사진도 보고 실물로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거의 새 차 느낌이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 안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당장 사겠다고 말하고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소개시켜주신 어머님께도 감사해서 제가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드렸거든요. 근데 이때부터였을까요? 자꾸만 어머님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면허는 있으신데 장롱 면허라 자기도 막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연수받고 차 한 대 뽑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굳이 필요 없다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번 중에 9번은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거리가 집에서도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가야 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진이 빠지기도 하고 차를 일 때문에 구매했는데 어머님 데리고 다니는 일들이 더 많아 한 번은 제가 볼멘 소리로 어머님께 너무 피곤하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네가 누구 때문에 이 차를 샀는데 너 벌써 잊었냐? 하시면서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많이 못 봐서 저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서운하시나 보다 하고 그 뒤로도 어머님을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는 점점 올라가고 이제는 아예 저보고 대놓고 장거리 운전 좀 내일 해야겠다면서 문자로 보내세요. 제가 업체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자기는 저녁에 가도 상관없다면서 그러는데 거절을 해도 계속 저러는데 운전도 아직 미숙해서 한번 운전하고 나면 진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직 그런 장거리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번에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 택시 타고 가셔라 그러면서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던 어머님이 저보고 문자로 딱 그럼 30만 원만 붙여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30만 원이 누구네 개 이름도 아닌데 저렇게 하니 처음에는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돈을 드린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 우선은 붙여드리고 남편한테 그날 저녁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혼자 가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테니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라면 정말 지극하게 챙기는 효조라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서 말았죠. 그 뒤로도 어머님의 운전 부탁은 도를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한 번은 주말에 남편은 회사 가고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거의 100번은 전화하셔서 오늘 어디 가야 하는데 왜 늦잠을 잤냐? 너는 게을러서 어떡하냐는 잔소리를 시전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 하니 저보고 빨리 오라고 지금 자기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저러니 우선 모자만 푹 눌러쓰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해드리면 고맙다 말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가는 내내 계속 불평불만만 시전하시길래 귀 닫고 운전만 하고 갔습니다. 정말 차를 다시 팔아버려야 할 정도로 큰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도를 지나치는 어머님의 부탁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한테 백화점으로 쇼핑 가자고 말씀드리고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린 후에 어머님께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모셔다 드리는 게 정말 싫어서가 아닌데 제가 앞으로 업체 다닐 일도 좀 많아지고 제가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너무 장거리는 힘드네요. 그때는 어머님이 택시 타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다고 그러냐? 아, 부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제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니 운전을 한번 하고 오면 쓰러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자는 시간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놓였죠.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이 주말에 쉬어서 둘이 근처에 있는 호캉스에 가자 싶어 정말 오랜만에 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짐을 간단하게 싸서 가서 영화도 보고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와인도 마시고 오랜만에 둘이 보내니 참 좋았습니다. 역시 이런 게 결혼의 행복이다. 이러고 있을 때쯤 제가 씻고 나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일 안 할 때는 업무 톡 받기 싫어서 무음으로 해놨는데 10통이나 와 있어서 뭐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전화를 많이 하셨길래요. 정수지 씨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왜?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으려는데 갑자기 경찰관께서 저보고 김옥순 씨 아시죠? 네, 저희 어머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김옥순 씨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해서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가 정수지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고 어머님이 면허는 있으신데 제가 보기엔 운전 미숙으로밖에 안 보여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분명히 제 차는 집에 있고 한데 어머님이 왜 제 차를 가지고 나갔을까, 어떻게 가지고 나갔을까 싶기도 해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당장 알렸죠. 근데 남편은 어머님이 갑자기 아까 우리 집에 뭐 반찬을 가져다 들어오신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엄마가 뭔 반찬을 했냐 하니 자기도 모임 사람들이 가져다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희도 가져다 주려고 하니 너네 여행 가니까 자기가 냉장고에 두고 간다고 하길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같이 호텔에서 나와 해당 경찰서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은 어떤 분이랑 싸우고 있고 경찰들은 말리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버럭 화를 냈죠. 어떻게 이 사람 차를 타고 나갔냐니까 어머님 하시는 말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얘가 내가 정말 싸게 좋은 차 싸게 해줬더니 내가 몇 번 태워달라 하니까 그게 귀찮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어디 갈 데가 있고 니네는 마침 여행 갔다길래 얘 차 좀 내가 타봤어.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죽을 죄를 쳤니? 라면서 뻔뻔하게 오히려 나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차 상태를 사진으로 보니 제 차는 벌써 폐차 수준으로 찌그러져 있고 상대방 차는 다행히도 SUV라 손상도가 크긴 하지만 제 차만큼은 아닌데 사람이 다쳐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하는데 이건 초보인 제가 봐도 어머님 잘못이 100%인 것 같은데 자꾸만 우기니까 경찰관이 도로 통제 때문에 우선 모시고 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린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면서 계속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서 제가 큰 소리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 어머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의 진술서에 참 솔직하게 적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여행 가는 걸 알고 남편한테 비밀번호를 물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제 차키를 집어 차를 찾아서 도로로 나가는 순간 신호를 보고 가지 않다가 옆에서 오는 차와 부딪혔더라고요. 이건 근데 정말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타고 나가셨다는 게 몰래 쓰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대요. 근데 제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조금 생각하면 다 알 수도 있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저런 행동을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은 거기서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보험사랑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후 경찰서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난리치고 어머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고 그 뒤로도 저희 집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사고 내 피해 입은 분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어머님은 운전미숙의 면허증은 있지만 거의 장롱면허에 과실이 90% 나올 것 같아서 보험사에서도 그냥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런 돈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난리를 치셔가지고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는 있던 전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 남편 또한 엄마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도저히 어머님의 저런 엽기적인 행동을 볼 수 없었던 저는 시댁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2번 말 안 해요. 저희 합의금 내드릴 돈 없고요. 어머님이 잘못 안 하셨다고 하셨으니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세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7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과실이 조금이라도 덜 없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대형 로펌, 잘하는 로펌에서 하셔야겠죠? 로펌은 아시죠? 어머님은 잘하는 똑똑 박사이시니까 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저희는 합의금 내드릴 돈 없고 어머님 잘못 인정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마세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몰아가냐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시라니까요. 근데 저희는 지켜드릴 수 없다고요. 왜 자식된 도리로 지켜드려야 해요? 어머님, 제 차 몰래 가져가서 타고 그것도 모자라 제 차로 사고까지 내서 지금 폐차 수준이라고요. 근데 저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 제 차 몰래 끌고 나간 것도 신고해서 소송 한번 걸어볼까요? 그것까지 안 하는 걸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식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라고 말하니 그때 갑자기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저희 보고 그만 가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에 오면서도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그런 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걸 이해해 주리라 믿고 그 뒤로도 어머님 전화 모조리 차단했어요. 남편한테도 지금 어머님 더 이상 그렇게 막무가내 하는 거 고치고 싶으면 그만하라고요. 계속 편들어주면 어머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은 이런 사고지만 다음번에 정말 사람 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고 싶냐고 하니 자기도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 3일 정도 차단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집으로 찾아오길래 문도 안 열고 스피커폰으로 말했어요. 돌아가시라고요. 그랬더니 막 앉아서 아이같이 우는데 그래도 저 안 열어줬어요. 1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길래 남편 보고 모시고 들어오라 했습니다. 팔짱 끼고 말했어요. 왜요? 왜 자꾸 찾아오세요? 어떻게 너는 애가 그럴 수가 있니? 시엠이 한 명 있는 거 그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싶냐? 어머님,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아니요. 어머님 잘못 인정하시려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저희는 그런 돈 내드릴 수도 없고 어머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거 더 이상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만 가세요. 하고 어머님을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외국에 있는 형님과 통화를 했고 형님이 너희가 돈 낼 필요 없다고 합의금이랑 제 차 망가진 것까지 해서 돈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되었다고 했지만 차 망가진 거는 받고 합의금은 반반 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머님께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각서를 받아내기 위함이었죠. 어머님이 지금 가지고 있으신 돈, 통장 등 다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저희한테 앞으로 용돈 타서 쓰고 모임은 제가 반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이내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음에 각서에 사인을 하고 혹시나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등도 다 함께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럴 사람이라 지금 확실히 뿌리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 뒤로 어머님은 제가 늘 한 달마다 용돈을 드리고 어머님은 나가는 고정 비용 등을 어머님 통장에서 딱 그것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넣어둔답니다. 모임은 반에서 반으로 줄이고 요양보호사를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리고 따면 바로 일하기로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사고치는 것보다 일하시면서 있으신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또 예전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막무가내셨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없는 시어머니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제가 너무한다고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잡아줘야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긴 걸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어머니 철없는 막내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케어해볼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가저동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제가 듣는 채널에 제 사연을 드디어 적어보는 날이 다 찾아오네요. 저는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된 지역의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젊으실 적 쭉 살아오던 낡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높다랗고 도시적인 동네이죠. 저는 재개발 덕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 덕을 보면서 남편이랑 결혼하자마자 함께 합가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방 3개의 평범하디 평범한 30평대의 아파트였는데 제가 낳은 아이 둘까지 합해서 총 6명의 식구들이 거주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좋은 줄을 모르겠다며 상해 끝에 도련님네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5이서 산 것이 벌써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맞춰진 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직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을 그만두었어요. 너무 뻔한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가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육아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졌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어른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육아는 저 혼자만의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바쁘다고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했고 시부모님은 나이가 드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육아를 돕지 않으셨어요. 어쩔 때 내 아이를 예뻐라 하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그리 살갑게 굴어주질 않으셨답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 남한테 손 놓고 아이들을 맡기려 하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한번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둘째 아이를 낳은 이유 때문이라도 복직을 하기가 쉽지 못했고요. 처음 6이서 살 적에는 정말 치열하게도 집안일을 했었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버텨서 지금껏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할 집안일을 혼자 떠맡아 했어요. 결혼하면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아이를 낳는다면 육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겪은 것에 몇 배 이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였죠. 일단 남편은 일이 정말 바빠서 집에만 오면 애들을 보다가도 스르르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해하곤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일을 하는 남편의 뒷바라지 그리고 내조를 누구보다 잘 해내야 한다는 말씀을 강요 비슷하게 하곤 하셨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적에는 저 또한 힘들어서 퇴근을 하면 녹초가 되곤 했는데요. 그런 표정조차도 짓고 있지를 말라며 억지로 웃기를 강요하더라고요. 웃어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고 또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 몸이 아닌 남편의 몸을 생각하면서 남편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억지로 웃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은 무리할 정도로 저에게 퇴근 시간을 일찍 당길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보통의 퇴근 시간으로는 남편이랑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어쩔 땐 비슷하다며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하셨답니다. 아내가 먼저 집에 들어와 따신국이나 반찬 같은 걸 최소한 미리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회사에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기에 최대한 퇴근을 빨리 해서 집에 가려고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무조건 퇴근 시간 전에 일을 끝내려고 했고 5분이라도 늦게 퇴근하면 회사 건물 밖에서부터 지하철역 안까지 그리고 역에서 내려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미친 듯이 뛰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도망치고 있는 도둑놈 마냥 말이에요. 그 짓을 하다가 임신을 하니 그나마 저를 놔주긴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헐떡이며 집에 들어오는 저를 향해 조금 더 일찍 오도록 해보라며 더한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임신을 하니 애 떨어진다며 뛰지 말라 다독여 주셨었죠. 그걸 보며 아이를 낳음으로써 뭔가
관계의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이겠다 싶었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부터 본격적인 지옥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뻔뻔스레 일을 핑계 삼아서라도 집 밖으로 도피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못했던 겁니다. 일을 그만두니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옆에 끼고 살려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자신의 배에서 낳은 자식을 보는 듯이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답니다. 다만 그 눈이 친엄마의 눈이 아니라 매서운 새엄마의 눈마냥 날카롭고 쌀벌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저를 찾으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둘 다 같은 방에 지내고 있고 저희 부부가 방 하나 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장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필 저희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바람에 문을 닫더라도 가끔씩 그 안에서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함께 사실 적에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시아버지를 챙긴다면서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TV를 보고 계시기도 했죠. 물론 자잘한 심부름이나 간식거리, 병원 가는 것부터 집 앞 산책을 가는 것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저를 불러 저하고 해결을 하게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도련님네 집으로 이사를 나가시고 나서부터는 너무하다시피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하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온 식구들이 붙어있어야만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지독한 관심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문에다가 얼굴을 들이밀다시피 하며 제 이름을 외치셨어요. 어쩌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라도 하고 있으면 대역죄를 지은 것 마냥 베개를 흔들고 저를 깨우셨답니다.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우라고 말이에요. 정작 남편은 도움이 필요 없다며 더 자게 내버려두라 거절을 했으나 시어머니는 그게 성에 안 찬다며 저를 도란스레 깨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피곤한 눈치를 보이면 다시 세수를 하고 오라며 눈초리를 주고 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부리겠다는 걸 못 봐주겠다며 등짝을 밀기도 하셨죠. 빨리 잠에서 깨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라는 소리였답니다. 하여간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에 이골이라도 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 못해 거북스러워 저도 모르게 귀를 막기 시작했고 굳이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먼저 일찍 일어나 집 밖을 나가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졌답니다. 절대 아침형 인간이 아니던 저였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 억지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차분하게 혼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니 한결 하루가 더 기분이 좋게 시작은 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얼굴을 다시 보며 기분이 상하는 건 똑같았지만 저만의 해결책 중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해결책 말이에요. 말 못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 싶을 만큼 하찮은 일들까지 저에게 시켜가며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우는 그 못되어 먹은 목소리도 그렇고 잠에서 덜 깬 며느리의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 치는 그 손짓까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꼬집어 욕을 해보자면 욕할 거리들이 쉴 새 없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지만 참았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싫고 미웠어도 우리 부부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살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분이셨으니까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살 능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을 텐데 시부모님 덕분에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할 만큼 시어머니를 대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차오르는 화는 매번 눌러 참아가며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 싶은 게 최근 몇 달 동안은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식욕이 엄청 타오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드시지 않던 갈비찜이라든지 육개장이라든지 감자탕 등등 얼큰하고 한국적인 음식들을 너무나 빈번하게 찾는 겁니다. 그 와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식은 절대 못한다면서 저에게 식당에서 파는 듯한 맛의 음식들을 만들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오셨죠. 그러니 어째요. 외식도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식당이랑 똑같은 맛과 비주얼의 음식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해드리는 수밖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저만의 요리 대첩이 그 막을 열었답니다.
짧은 사이에 별별 것들을 다 해드렸어요. 당연히 여름철이니 냉면에다가 콩국수, 메밀국수, 급기야 메밀묵까지 만들어서 묵막국수까지 만들어다 드렸고요. 빈대떡이 먹고 싶은데 밖에서 사 먹는 건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저한테 그걸 집안에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인터넷을 보고는 그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빈대떡도 만들어 드렸어요. 부엌에서 나가려고 하니 갑자기 애들 때문에 또 간식을 만들고 또 정신 차려서 나가려 하니 남편이 퇴근해서 또 저녁을 만들고 하여간 하루 종일 부엌에서 버티는 날들이 갈수록 빈번해져 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물론 있었으나 빨래며 청소기며 밀린 집안 청소를 하고 나면 저 혼자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답니다. 엄청난 강도의 노동과도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2주 전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곰국을 끓여달라더군요. 3일 내내 푹 고아낸 곰국을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길게 줄까지 서서 먹는 곰국 맛집은 최소 3회 정도는 푹 국을 끓여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어디서 들으신 건지 저한테 직접 해주면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제 뒷목으로 향했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구나 싶더군요. 핏줄이 곤두서며 뒷목이 확 땡기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싶은 아찔함까지 느껴졌어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은 가정 안에서 끓여내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나가서 맛집 곰국을 포장해 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주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건 아직 안전하지 않은데 자신을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맛집까지 찾아가 포장을 해오겠다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사람하고의 대화가 더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답니다. 집에서 직접 같은 맛을 낼 자신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비슷한 맛을 내드리겠다고 했죠.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또 해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또 그렇게 며칠 고아서 곰국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니 혹시라도 옆에서 보고 불안하다 싶으면 직접 도와주기라도 하시라며 말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곰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간에는 손도 많이 가고 오래도록 끓여야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절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요리였는데요. 시어머니가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요구를 해오니 일단 시작은 했어요. 미리 정육점에 연락까지 해서는 최대한 집안에서 해야 할 고기 손질까지 죄다 맞춰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가져온 고기를 그냥 넣고 끓여냈습니다. 큰 냄비 안에 넣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지 5시간. 잠시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들이랑 TV 앞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야, 너 뭐해? 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엌부터 쳐다봤습니다. 혹여나 고기를 끓다가 제가 미처 못 본 사이에 냄비 밖으로 넘치기라도 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부엌에서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었어요. 국은 멀쩡히 잘 끓고 있었고 다만 시어머니가 놀고 있는 제 꼴을 더 보지 못하고선 소리를 치셨던 겁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국 끓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몇 시간을 이미 부엌 안에서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끓기만 하는 걸 내버려 두기만 해도 되는 음식인데 시어머니가 하도 옆에 서 있으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옆에 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국냄비를 번갈아 확인을 하며 반찬도 만들고 저녁도 미리 차리고 애들 간식에 시어머니 간식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일을 만들어 부엌 안에 있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안 보는 사이에는 집안 청소도 하고 애들 숙제도 봐줘가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잠을 잘 시간이 되어도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님이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거든요. 씻고 자려고 눕는 저한테 저 국을 그냥 저렇게 놔두고 잔다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저거 확인해야 하는 건 알지? 라고 하면서 방문을 스르륵 열고는 말씀을 하는데 공포영화에 나오는 강씨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시어머니의 시커먼 몸뚱아리를 감싸며 보이는데 침대에 누워있다가 반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몇 번씩 부엌에 가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제 방으로 들어오려 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정말로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잠에서 깨며 부엌에 가 끓고 있는 국을 확인해야 했답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생고생과도 다름이 없었답니다. 죽 써서 개준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국꿀에 시어머니께 드릴 저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이었네요. 그러다 무려 27시간이 넘는 곰국 끓이기 대장전을 향해 가고 있던 중 미친듯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막 출근하고 난 후였는데 밤새도록 국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탓에 눈이 자꾸만 감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믹스커피를 가져다가 타먹은 겁니다. 맘 같아서는 카페고 믹스커피고 뭐고 그냥 잠만 자고 싶었어요. 졸려 죽겠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었고 그래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에 믹스커피를 꺼내 타마셨습니다. 참고로 그 믹스커피는 저희 시어머니가 사놓으신 커피였어요. 시어머니가 믹스커피를 무지하게 정말 미치도록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타먹고 그게 다 떨어지면 자기 용돈을 털어다가 직접 사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랑 남편은 믹스커피가 너무 달다며 절대로 마시지 않는 편이었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걸 마시는 게 어머님이 유일무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커피를 제가 너무 힘들고 졸렸던 나머지 별 생각도 못하고 타마셨던 겁니다. 근데요 정말 2입 정도 커피를 마셨을라나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 하나도 없이 손이 날라왔어요. 그것도 저를 아주 살짝 스치기만 하더니 그 손의 끝은 제가 믹스커피를 탄 커피잔에 향했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컵 말이죠. 근데 글쎄 뒤에서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뭐에서 화가 나신 건지 바로 손을 날리고는 제 등을 슬쩍 치며 컵을 떨어뜨리신 겁니다. 마시고 있는 커피를 더는 마시지 말란 뜻으로 화가 나서 치신 것이었어요. 그 바람에 컵은 식탁 아래로 뒹굴어 버리듯이 떨어져 버렸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뒤에서 나타난 시모는 갓 타먹으려던 커피를 바닥으로 내팽겨버리고 저는 저대로 어안이 벙벙해 숨도 못 쉬겠고 어머님은 끝내 잘못한 게 없다 싶은 건지 미안하다 사과 한 번 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치우고 뭐해? 계속 그렇게 굼떠 있을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지 시어머니께 그런 모진 취급을 당하고 걸레부터 찾아 바닥을 치우려 했고요. 그러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내가 이걸 왜 치워야 하나 싶더라고요. 커피를 흘린 사람, 아니 커피잔을 던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 걸레질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를 올려다 쳐다봤어요. 어떻게 보면 노려본 것과도 다름없어 보였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 진짜로 노려볼 만큼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윗사람은 그런 눈깔로 쳐다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상에 어쩜 이리도 무례하고 막대 먹었는지요. 정말 서 있기만 한 동물과도 다름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마시려던 커피를 떨고는 무례를 범하셨으니 저도 똑같이 어머님이 커피를 드실 때마다 못 먹도록 복수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들으시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부엌 찬장 안에 있던 커피 믹스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죄다 손으로 직접 뜯어내서는 싱크대 안에 가루를 버려버렸어요. 당장 물을 들어 다시 가루를 재활용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까지 했고요. 뒤늦게야 어머님은 제가 자신의 소중한 커피 믹스를 또 건드렸다는 걸 눈치채고 죽이네 사네 하시며 달려들며 절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전 가위로 믹스커피를 잘라가며 한 번에 그 커피들을 죄다 버렸고 어머님은 마지막 하나까지 저에게 털린 걸 알고는 기진맥진을 하셨답니다. 욕도 엄청나게 먹었고 어머님은 급기야 화가 난다며 제가 고생고생을 해서 끓이고 있던 곰국을 덩달아 싱크대 안에 던져버렸어요. 음식을 버려버린 겁니다. 제가 27시간이 넘게 끓여대고 있었던 그 음식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쨌게요. 빡친 걸로 따지면 정말 한라산이라도 당장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당장 주먹이 올라가는 걸 겨우겨우 참아가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약올렸어요. 그렇게 요란을 피우며 드시고 싶어 하더니 이제 꿈꾸고 못 드시겠네요. 알아서 밖을 나가 사 먹던 말던 이제는 제발 알아서 하세요. 저도 지겨워서 어머니 뒷바라지는 더는 못합니다. 라고 하며 반항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반항을 처음부터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제가 굽신거리며 산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날부터 공식적인 이 집안의 미친년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나가서 하루 종일 마실 커피 믹스 박스 하나를 사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이 잠시 방 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 사이에 그 커피 믹스를 다시 한번 가위로 잘라다가 모조리 다 싱크대 안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수도꼭지를 들어 그 커피 가루들을 싱크대 속에 녹였답니다. 나중에야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돈 아깝게 이걸 또 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한참 또 욕을 날리고 분풀이를 하다가 잊을만 할 때쯤 밖으로 나가 커피 믹스를 또 사오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겁이 나는지 자신의 방 안으로 그 커피 믹스 통을 가지고 들어가셨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커피 믹스 통을 찾아냈고 그걸 또 모조리 꺼내서는 싱크대 안에 부었습니다. 물을 들어 또 싱크대 안으로 흘려보냈고요. 이 짓거리를 또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껏 2주간 시어머니가 저 몰래 커피 믹스를 또 몇 번 사오셨는데 그걸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죄다 찾아내서는 싱크대 안에 버렸습니다. 커피를 즐길 잠깐의 그 여유조차 주지 않을 거라는 복수심에 불타서는 시어머니가 방을 비우기라도 하는 소리가 들리면 쥐새끼처럼 방 안에 기어들어가 숨겨놓은 커피 믹스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남기지 않고 싱크대에 부었죠. 어쩔 땐 부엌만 들어가도 커피 냄새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제 손에 제거된 커피 믹스는 한 사발이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만만하게만 보며 욕을 날리더니 점점 제 눈치를 보고 저 몰래 커피 믹스를 사는 걸로도 모자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돈 아까우니까 버리지 좀 말아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커피의 입도 제대로 대지를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2주나 되었다면서요. 그 말을 하며 중독된 커피를 마셔야만 하는 환자 마냥 손까지 떠시는데 아유 진짜 살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웃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끊어내지 못하는 애원까지 하며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집안에 보관까지 해두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복수를 멈추라 애원하다 말고 사과까지 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분명 시트콤이었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복수를 그만뒀습니다. 더는 저도 돈 아깝고 음식 아깝게 믹스커피를 싱크대에 부어버리는 걸 포기했죠. 하지만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이 싸움에서 진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저에게 꼬리를 내리면서 커피를 마시게 해달라 애원을 했고 어머님의 낮은 자세 덕분에 저는 드디어 결혼 몇 년 만에 이 질기고도 즐겼던 고부 갈등에서 승자가 되었어요. 공식적인 값으로 둔갑을 해서는 더는 시어머니의 갑질을 당해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이제서야 결혼 후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보기도 하고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마시며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굶떠 있다며 시어머니께 욕을 먹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욕먹을 걱정 없이 내 맘대로 이 집안을 휘젓고 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서야 살맛이 나요. 이 기쁨을 애청하는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꼭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저 잘 살아내고 이겨냈다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제 사연을 소개로 올리게 되어 기분이 참 얼떨떨하네요. 긴 글 쓰는 게 처음이라 다소 떨리는데 미리 구독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올 2월에 식을 올린 새댁이에요. 남자친구, 아니 남편하고는 23 때부터 장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이미 가족과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헤어질 생각 없이 결혼을 할 타이밍이 되었다 싶어서 바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그런가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결혼까지 했었죠. 하지만 막상 남편의 집안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어 들어와 보니 제가 연애 시절에 모르던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TV에서나 볼 법했던 그런 막장 콩가루 집안의 민낯을 발견했던 겁니다. 남편이랑 제가 둘 다 동갑내기인데요. 시집을 와보니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막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감행하신 겁니다. 결혼 전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을 잘 배웠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청천벽력과 또 같게 들렸죠. 혹시 나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거냐면서 그 행실이 제 탓도 있나 싶어 남편에게 한참 확인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놨어요. 저에게 결혼 전까지는 미처 말하지 못했었던 자기 집안의 비밀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랑 시어머니의 사이가 원래부터 오래도록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별과 가까운 생활을 10년이 넘게 지속을 해왔다고 말이죠. 분명 상견례 때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던 두 분이었는데 무려 한두 달도 아닌 10년이나 남같이 지내오셨다니 믿기지 않는 발언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랬죠. 불운한 부모님의 모습을 제게 보이게 되면 혹시나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설까 싶어 걱정이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자기 집안 속사정까지는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결혼 당일날까지도 죄책감에 몸부림을 쳤다고 말이죠. 여러 대를 두드려 맞은 것 마냥 머리가 멍했었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 안타깝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부부 사이라는 것이 부부만 아는데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와중에 제가 나서서 뜯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내가 또 모르는 두 분만의 내막이 있겠거니 싶어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서 한동안 토라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나 계속 캐묻기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대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한 번은 봐주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다시금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을 해서야 만났고 그렇게 만나서 같이 밥 해먹고 TV 보고 놀면서 데이트의 연장과도 같은 하루들을 보냈답니다. 둘 다 꽤나 진득한 집순이들이어서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은 집안에서만 놀며 시간을 보냈었고 그 덕에 큰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돈을 아끼고 모아서 코로나가 좀 더 느슨해지고 난 몇 년 후에 유럽 여행을 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의 꿈에 부푼 계획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서 말이죠. 제가 2월에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지라 시어머니께서도 혼자가 되어 새 출발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뜬금없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직접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한테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제게 먼저 재혼 사실을 언급하더라고요. 그것도 시기 바로 코앞에 열리게 되었으니 시아버지를 뺀 남편과 저 그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식장에 와달라고 말입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놀란 가슴이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곧 재혼을 한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결혼해 시집을 온 이 시댁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 맞는 건가 싶어 내심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축하는 해드렸어요. 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으니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기엔 충분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좋아 죽겠다며 너무나 좋아를 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도 최대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전했죠. 그러자 남편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숨겨뒀던 자기 집안의 속사정을 또다시 털어놓더라고요. 제게 숨겨둔 사정을 다 털어놓은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숨겨진 사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죠. 글쎄 시어머니가 지금 결혼을 하기로 한 그 상대가 바로 불륜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부모님이 그냥 이혼하신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그런 남자랑 재혼을 하려고 될 수 있냐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 저는 그 옆에서 왜 그 사실을 이제야 털어놓는 거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죠.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이미 오래도록 부부 사이 같지 않은 남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서로 각방을 쓰며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쭉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사이좋은 척을 하며 부부 사이를 유지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며 모든 게 또 최악에 치달았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바람 상대 남은 시아버지도 잘 알고 지내시던 동네 호랩이셨고, 그로 인해 결국 시아버지는 상간날 소송까지 하며 현재 소송 중인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시어머니의 재혼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바람과 상간날 소송이 진행 중이라니, 도대체 파도 끝이 없는 이 양파 같은 시대, 충격받은 걸로도 모자라 끝없이 밀려오는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난장판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운 저에게 뭐 하나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겨를도 주지를 않은 채 시어머니가 저의 머리를 또 한 번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곧 그 바람남이라 재혼을 하신다는 시어머니를 마냥 축하해드려야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먼저 바람을 피우고 배신을 때린 시어머니께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렇다고 오래도록 남처럼 살아오신 두 분이 평생 사랑을 약속하고 살 이유도 없었기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바람을 피우고 떠난 시어머니를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해야 하는 건지 저 스스로가 가진 가치관 자체에 혼동이 있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주 특이하고도 기가 막힌 요구를 해오셨어요. 바로 브라이덜 샤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오신 겁니다. 외국에서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따라한다며 유행이라는 그 브라이덜 샤워 말입니다. 결혼 전에 친한 친구들을 불러 예비 신부가 하는 파티 말이에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번복해서 물었었습니다. 네? 뭔 샤워요? 라고 하면서 믿기 힘들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가며 되물었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저조차도 결혼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파티였습니다. 그 파티를 연다고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신부가 비용을 다 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불필요한 비용 낭비겠다 싶어서 저는 당연스레 생략을 했고, 그 전에 친구들이랑은 청첩장을 돌리며 제가 식당에서 근사하게 밥을 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이혼을 한 지 이제 1년도 되질 않았는데 불륜 상대랑 재혼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브라이덜 샤워를 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주체가 며느린 희한한 브라이덜 샤워 말입니다. 일단 무슨 브라이덜 샤워를 정확히 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파티를 주최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거대한 파티를 바라는 게 아니실 거다 싶었으니까요. 설마 그 정도로 눈치 없고 파렴치한 시어머니일까 싶어서 한 번 더 되물어보자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의 제안에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어머님이 글쎄 제게 비용까지 지불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혼을 하기 전 브라이덜 샤워를 꼭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동네 친구들 동창들을 불러다가 결혼 전 파티같이 소소한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소소한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면서 요구하는 건 화려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샴페인 가토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어. 소주잔보다는 와인잔이 더 있어 보이니까. 또 뭐 있더라? 2단이나 3단 케이크도 있었으면 하는데 결혼 축하한다고 박수 받고 나서 내가 직접 커팅식 같은 걸 해보고 싶거든.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다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기나 하시냐고요. 2단일지 3단일지 모를 케이크도 주문 제작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깨질 것이 뻔하고 샴페인도 몇 명이 올지 모르는 자리에서 마련을 한다고 최소 몇십은 깨질 게 뻔한데 왜 이런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저한테 준비를 해달라 하냐며 난감해했습니다. 초대를 하려면 음식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많은 음식들은 누가 준비를 할 것이며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문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할 거냐며 슬슬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참 듣더니 참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철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넌 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내가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너네는 결혼하면서 신혼여행도 따로 안 갔고 주말에는 맨날 집에만 있다며. 돈 쓸 것도 없을 게 뻔한데 모아놓은 돈 좀 나한테 써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내가 너한테 따로 시집살이를 한 것도 아니고 하려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숨도 쉬지 않고 또랑또랑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멋모르는 어린애가 옳은 걸 지도하는 어른한테 반항을 하는 듯이 안까지 톤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며느리한테, 그것도 이제 막 시집으로 온 며느리한테 바람 피워 재혼하는 꼴을 보인 걸로도 쪽이 팔려야 정상일 텐데 그걸 쪽팔려 하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하게 여기니 말입니다. 그도 모자라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모아놓은 돈이 많을 테니 자신의 브라이덜 샤워를 지원해 달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냐고요. 콩가루 집안인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을 하자마자 실망감이 큰데 시어머니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너무나 당당하게 듣고 나니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도 뻔뻔하니까 내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은 의구심까지 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잘못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날 저희는 서로의 감정이 상했다며 서로가 알아서 대화를 멈췄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멈춰질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죠. 결혼식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시어머니는 브라이덜 샤워를 기획하고 있는 게 맞냐며 얼른 날짜를 알려줘야 자신도 지인들에게 일정을 알릴 게 아니냐며 보채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빈도수가 어쩌다 한 번이더니만 결혼식이 다가갈수록 그 빈도수는 더욱더 짧아지고 빈번해졌어요. 급기야 한 번은 신경질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회사는 어째 다닌다니? 니네 회사 사람들은 너 안 답답하다니? 라고 절 혼내기도 하더라고요. 빨리 재혼 전에 브라이덜 샤워를 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답을 안 주니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어머님의 이 뻔뻔함을 믿기 힘들어하며 질색팔색을 했고요. 시어머님의 태도도 문제였고 비용도 너무나 컸고 무엇보다 저를 위한 비용도 아닌 시어머니의 재혼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 돈이 아까워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딴 파티는 해줄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서는 펄쩍 뛰더라고요. 동네 창피하게 바람을 피워 가족들을 놀림감으로 만든 걸로도 모자라 뭘 잘했다고 브라이덜 샤워를 하냐면서 욕도 불사했어요. 자기가 파티를 열어서 초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기회까지 해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밤새도록 시어머니 욕을 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까지 화를 내주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이라도 제대로 내 편이라 생각을 하니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취하시며 끝까지 브라이덜 샤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실수까지 저지르고 마셨어요. 제가 비용도 기획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말씀을 드리니 급기야 저의 인성을 문제 삼더니만 또 한 번 비아냥거렸거든요. 너 같은 애랑 산다고 우리 아들도 참 고생이 많겠다. 라고 말입니다. 우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땅으로 꺼지겠더라고요. 제 기분이 말입니다. 저희 남편이 왜요? 라고 되물어봤더니만 어머님은 얘가 눈치까지 없네 라면서 수화기에서 입을 뗀 채로 뭐라 궁시렁거리는데 그 중에는 욕도 섞여 있었죠. 무슨 년이라고 말이죠. 자신도 제가 화를 내게 무섭긴 했던지 수화기에 대지를 않은 채 저 멀리서 욕을 내뱉는데 그걸 듣자마자 방금 뭐라 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의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사과도 안 한 채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어버리셨고요. 전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했죠. 니네 엄마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해가며 정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못 박듯 제 심정을 피력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시어머니의 재혼식에 불참을 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남편은 시누이한테도 연락을 해서는 시어머니 재혼식에 참석을 않겠다 선포를 했고 시누이도 같은 마음이었던지 그러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겠으나 시어머니가 동네 아저씨랑 바람을 피워 재혼을 한다는 사실이 분했던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재혼식에 가지 말아달라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꼴이 우스워 보일 만도 했는데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반응은 아주 뜨거웠답니다. 누구라도 동네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다 못해 배우자를 받고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 보고 배우셔서 그런지 다들 겁을 내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은 자신의 일마냥 화를 내셨고 자신의 일마냥 저희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재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재혼식에 가지 못하도록 말렸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재혼을 하는 그 상대 남자분도 그렇고 아무도 동네에서는 하객을 불러오지 못했어요. 결혼식장에는 오로지 젊은 시절의 동창들 그리고 가족들만이 모이게 되었고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족 일부도 쪽이 팔린다면서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람 피워 재혼을 하는 것 자체가 집안 망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바람에 결혼식장은 아주 텅텅 빈 공터와도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그것도 저희 시어머니 하객석만 텅텅 빈 우스운 꼴이 연출이 된 거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에 분에 겨워하면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청껏 따져 묻더라고요. 브라이덜 샤워를 안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내가 너한테 섭섭한 게 한 트럭만큼이나 쌓였었어. 근데 어떻게 시엠이 결혼하는데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니?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말이야. 너라도 네 남편을 뜯어말려 데리고 왔었어야지. 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의 말씀에 수긍을 못한다며 재차 목청 높여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브라이덜인지 브라더인지 그딴 건 제가 해줄 이유도 없었으니 섭섭하셨건 말건 전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그 나이에 바람피워 재혼하는 거면 찍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동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여기저기 어머님 뒷담화 깐다고 난리인데 혼자만 모르셔. 귀가 막힌 것도 아니고 참. 라고요. 세상 창피해도 그렇게 창피한 일이 또 없을 거라면서 아주 넌더리가 난다는 자세로 치를 떨며 말씀을 드렸더니만 시어머니도 억울해 하셨죠. 이제 다시 여자로 살려고 시작하는 재혼식인데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고 나니 새로 출발하는 기분이 들지도 않는다며 화를 내셨답니다. 자신의 하객석만 텅텅 비어있는 꼴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당장이라도 숨고 싶었다며 억울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아유 답도 없는 우리 시어머니를 어찌하면 좋을까 싶었었죠. 여태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면서 전 그냥 통달한 듯이 대답을 했고 그 말에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도 스스로 짜증이 나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시누이나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의 전화 자체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연락조차 주고받으려 하질 않았대요. 저 혼자서만 어머님의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그런 제 입에서도 끝내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말은 나오질 않았고 결국 어머님은 개망신으로 열불 나시다가 급기야 외로움까지 느끼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감정의 변화를 겪어내야 했답니다. 마지막에는 저한테 한 소리 듣고 분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자진해서 저지른 불륜이었고 재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질 일은 아니었어요. 브라이덜 샤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주제넘게 요구를 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셨죠. 바람을 피우고 새 출발을 하는 그 타이밍에 쪽팔림이라도 느끼신 게 어딘가 싶어 다행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나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머님은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모조리 다 맡기기로 했어요. 전화를 해올 때마다 죄다 받긴 했었지만 이제 보니 남편한테 맡기는 게 훨 따끔히 시어머니를 내치기에 좋겠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을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고 말이죠. 바람을 피운 걸로도 모자라 브라이덜 샤워까지 하겠다고 요구를 하셨던 어머님이셨기에 저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 이런 인성을 가진 시어머니하고는 거리를 멀리 두기로 했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어머님을 무시와 무관심으로 대응했더니만 알아서 나가 떨어져 주셨네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왜 똥을 더러워서 피하는 건지 그 속뜻도 잘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